표지의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연 듣는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충실히 이해했을까요?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면 인간 사회의 대부분의 갈등은 쉽게 해소될 겁니다. 아니, 갈등이 아예 생기지 않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이번 토픽에서 의사소통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 자동차 회사의 창업자인 자동차왕 헨리 포드입니다. 1913년에 공장에 벨트 컨베이어를 도입함으로써 대량 생산의 기반을 닦아서 2차 산업혁명을 이끈 사람 중에 하나죠. 2차 산업혁명은 일반적으로 전기와 대량 생산으로 대표되니까요. 세계 최초로 재산 10억 달러를 돌파한 억만장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일대기를 살펴보면 노동자에 대한 착취, 반유대주의, 친나치즘 등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지만 인류를 한 단계 나아간 혁신으로 이끈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Whether you think you can or think you can't, you are right. 직역을 하자면 당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그것이 옳다인데요. 의역을 한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라는 명언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나요?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믿고 있나요? 이번 주의 학습활동입니다. 먼저 과제 발표 및 토론을 해야 하는데 이번 주에서는 평생학습에 대한 자신의 에세이를 여러분들이 쓴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것은 여러분들과 대면 수업을 할 때까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이를 봐서 대면 수업이 계속 연기가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화상회의 도구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슬라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의사소통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과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위키에 보면 언어 혹은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하는 정신적, 심리적인 전달 교류다 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상대방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활동을 의사소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는 언어는 물론 손짓, 얼굴 표정, 복장, 장신구, 음악, 기구 등 다양한 비언어적 요소까지도 포함을 해서 무엇인가 전달하고 이해를 하는 그런 활동이 된다는 것이죠. 다양한 종류의 의사소통 수단이 있는데요. 화면에 보면 할머니와 손자가 대화를 하고 있고요. 여러 명이 모여서 좀 토론도 하고 있고 교실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글쓰기를 하고 있고 책 읽기를 하고 있고 전화를 통해서 원거리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그리고 직업에서의 성공을 그리고 생활으로 살아가기 위한 이런 세 가지의 방편에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보면 좋은 인간관계들을 계속해서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즉 친구나 이웃, 가족 그리고 각종 커뮤니티 등 인간관계들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인간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오해가 발생하고 괴롭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직업에서의 성공을 위해서는 즉 자신의 의견을 설득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상호간의 개념을 공유를 해야 직업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미국의 그 킹스 리서치라는 곳에서 2004년도에 산업 및 정부 기관 공학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 결과입니다. 여기 보면은 굉장히 그 충격적인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총 업무가 2000시간 정도가 1년의 그 업무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직접적인
공학 업무 시간은 한 28%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담 및 자문, 그리고 글쓰기,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 등에서 즉 의사소통 시간을 약 27%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학적인 실질적인 공학 업무보다 의사소통이 결코 적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 통계에는 팀 동료 간의 회의나 업무 지시, 보고 등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포함하게 되면 의사소통의 비중이 훨씬 더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의 우리의 의사소통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사례인 거죠. 그리고 생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병원에 갔는데 자기 몸이 어떤 상태로 좀 좋지 않은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겠죠.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교통사고 상황을 명확하게 얘기하지 못한다면 큰 손해를 볼 겁니다. 그리고 물건을 사서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거나 또는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사소통 모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모형을 여기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모형은 선형 모형입니다. 그래서 단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즉 여기 그림 위에 있는 그림과 같이 한쪽 방향으로만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있는 거죠. 이런 것은 주로 이제 매스 커뮤니케이션, 방송 같은 데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TV를 볼 때는 일방적으로 방송국에서 송출되는 그런 정보들을 그냥 우리가 수용만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피드백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형 모양인데 요새는 뭐 인터넷 발달 등을 통해서 선형 모형도 피드백을 가지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이렇게 추구를 하고 있죠. 두 번째 모형은 거래 모형이라고 합니다. 거래 모형은 양방향성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대인 의사소통에서 사용되는 것이 거래 모형인데 이거는 의사의 전달과 동시에 피드백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피드백은 언어적인 피드백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피드백도 뭐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그림에 해당하는 그런 모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 모형인데 거래 모형과 거의 비슷합니다. 역시 양방향이고요. 그런데 이제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터넷 등의 매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고 다소 오래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이 상호작용 모형과 거래 모형의 차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이 테크놀로지가 점점 발전하게 됨으로써 이 상호작용 모형의 피드백 시간이 거의 없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래 모형과 상호작용 모형이 경계가 많이 허물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사소통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모형에서 A 커뮤니케이터와 B 커뮤니케이터가 대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의사소통의 구성을 명확하게 그 요소를 잘 살펴보고 이해를 하게 되면 좋은 의사소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의사소통 구성의 각 요소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는 메시지가 가장 핵심이겠죠. 그래서 이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메시지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면 그 메시지에 대해서 그걸 이제 들은 사람 입장에서 그 반응을 내보내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메시지와 피드백은 전부 그런 행동이나 부호와 복호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어투나 몸짓 이런 것들이 되겠고, 부호화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어떤 방편 그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복호화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를 수신한 사람이 그것을 해석하는 방편, 그것을 갖다 이제 우리가 복호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메시지 전달 또는 메시지나 또는 피드백 전달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채널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기 때문에 공기를 통해서 그냥 일어나게 되겠지만
뭐 인터넷이나 전화 같은 경우는 인터넷선 또는 전화선 등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죠. 이런 걸 우리가 채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의사소통을 하는 동안에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잡음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잡음이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가 전부 다 잡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잡음은 가장 이제 손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외부적인 소음입니다. 그래서 무슨 옆에서 뭐 딸그락딸그락 소리가 난다든가 밖에서 공사하는 소리가 난다든가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외부적인 소음이 되는데, 그거 이외에도 대화자의 그 생각의 차이, 그리고 어휘에 대한 문화적인 차이, 그 지적인 수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전부 다 잡음으로써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메시지나 피드백이 정상적으로 전달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갖다 전부 다 잡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의사소통에는 이 잡음을 감소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뭐 잡음에서 이제 일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A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영역과 그 다음에 B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영역이 서로 다릅니다. 그거는 왜냐면은 서로 경험치라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대화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다른 경험 영역의 공통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의사소통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이러한 그 경험 영역이 서로 다른 모양이기 때문에 상대를 이해시키고 그리고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쓰고 말하는, 그리고 잘 읽고 듣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소통의 구성을 근본적으로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선행이 되고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갖다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술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의사소통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의사소통 기술이라고 하면 의사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이 이제 바로 의사소통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90년도에 버튼 등에 의해서 이런 4가지 종류의 의사소통 기술로 이제 분류가 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적 기술을 살펴보면은 주로 정보 처리와 관련된 기술은 전부 다 지적 기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 정보 처리와 관련된 기술이 지적 기술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으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상대편의 말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대인적 기술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련된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대인적 기술이 발휘되지 않으면 관계가 틀어지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세 번째는 기능적 기술인데요. 다양한 매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매체들, 그런 것들을 적절히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갖다가 기능적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집단적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집단 활동과 관련된 기술들을 전부 다 집단 기술이라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 와서 전부 다 보면 매우 중요한 게 협업이라든가 다른 사람들과의 그 공통적인 어떤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 전부 다 집단적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4가지 종류의 기술들을 잘 활용하여야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4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치를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실제로 상대를 긍정적으로 바꾼다라는 얘기죠. 예를 보시죠. 사장이 회사 사원들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칭찬하면, 즉 우리 회사 사원들은 너무 열심히고 너무 일 잘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말을 칭찬도 많이 해주고 아주 자랑스럽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게 되면, 그 반대 상황, 그러니까 아니 왜 옆에 있는 회사는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 회사는 이렇게 잘 못해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모양을
그 내세운 것보다 나중에 추후에 이 회사의 추이를 봤을 때 훨씬 더 회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치를 설정하라라는 거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실제로 자신을 바꾼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자기 실현 예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자기 최면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대하는 방향으로 자기가 바뀌어 나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예시를 지금 여기에 뭐 드러나는데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를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면 부지런해지고 출석도 잘하고 숙제도 잘하고 그래서 좋은 성적 받고 나중에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좋은 사회인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거고요. 나는 별로 좋지 않은 학생이야 라고 하게 되면 학교 생활에 굉장히 충실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될 거고요. 그래서 성적도 적게 받을 거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가도 이 성적을 통해서 성공의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게 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 자기 최면을 좋은 방향으로 걸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보게 되면 상대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은 상대를 바꾸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은 자기 자신을 바꾼다는 거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입견을 최대한 억제하라는 건데요.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게 되면은 이 정보의 전달이 왜곡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왜곡을 시키는 것을 갖다 우리가 이제 선별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선별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죠. 그 선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사물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거나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따라 가지고서 왜곡하게 되는 그런 경향을 갖다 우리가 선별성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선별성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선별적 노출입니다. 선별적 노출은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에 따라서 메시지나 정보를 접속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접속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진보적인 메시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보수적인 메시지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죠. 그럼 균형적인 사고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이제 선별적 노출 경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별적 지각이라고 하는데요. 똑같은 정보나 메시지에 노출돼 있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 가지고서 해석을 다르게 하는 그런 거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반 그릇에 어떤 그 밥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직도 반 그릇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반밖에 안 남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거에 따라 가지고서 그 해석을 다르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선별적 지각이 되겠고요. 세 번째 선별적 파지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정보나 메시지는 오래 기억하고 잘 기억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잘 기억 못하고 오래 가지도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1년 동안 그 PC방을 좋아해가지고 어떤 PC방에 1년 동안 계속 다녔어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 옆에 서점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서점은 3년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다니면서도 거기에 서점이 있다는 사실은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기억 못하는 거죠.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선별적 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두려움이나 불안감은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하라라는 거죠.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나 불안감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로 저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 녹음을 하면서 야, 여기서 내가 버벅거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어떨 때는 글을 써가지고 미리 원고를 준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머릿속에서 이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서 최대한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녹음을 했다가 잘못했으면 또 다시 녹음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반복되는 그런 연습 등을 통해서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실제로 두려움이나 불안감은 의사소통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긍정적으로 봐서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여러 가지 더 많이 준비를 하는 그런 것에
그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간다면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원천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도 메시지가 효과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메시지를 구성하는 데서 필요한 그 성질은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게 됩니다. 정확성, 유용성, 흥미성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정확성,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긴 문장을 써서 이놈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게 한다든가 이거 곤란하겠죠. 그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짧은 문장 그리고 쉬운 어휘 사용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적절한 기호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언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언어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서 언어의 그 의미가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100년 전에 그 쓰던 의미와 지금 현재 쓰는 의미가 다른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 쓰는 의미와 미국에서 쓰는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차이를 갖다가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언어 이외 비언어적인 요소들은 언어보다도 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그런 것이죠. 예를 들자면 문화적인 차이 같은 것들, 그러니까 뭐 서양에서는 포옹을 하거나 또는 볼을 부비거나 하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비언어는 언어보다도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거죠. 피드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일방향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가 무슨 의미를 전달을 계속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들은 사람 입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게 이러한 해석이다 또는 그거는 나는 이렇게 해석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전달해서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정말 제대로 화자가 말하는 것이 제대로 전달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드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유용성인데요. 정보가 쓸모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에 맞춰서 그 쓸모가 있는 내용이라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오히려 된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더 하나 붙인다면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믹서기의 사용 설명서면 어느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고 어느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된다는 것만 써놓으면 되는 거지 거기에 내부적인 기계적인 장치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놨다면 설명이 많기는 하지만 그것이 과도한 정보가 되는 그런 얘기죠. 오히려 이게 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흥미성이죠. 정보가 흥미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0년 전에나 있을 법한 그런 얘기들 나한테 관심도 없는 얘기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라든가 또는 내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에 맞추는 그런 여러 가지 방편으로 통해서 흥미로운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정확성, 유용성, 흥미성 등을 가져야 효과적인 의사전달을 위한 그런 메시지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의사소통 방법으로는 앞서 그림에서도 본 적이 있었지만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대인 의사소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방송까지 굉장히 많은 의사소통 방법들이 여기 열거되지 않은 걸 포함해가지고 많이 있는데요. 그 모든 걸 갖다 다 보는 거는 사실 우리 과목의 스코프에서 벗어나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과목에 합당한 그런 내용으로 해서 글쓰기, 프레젠테이션, 듣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는 그런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에서는 이제 좋은 글은 어떤 글이냐, 그리고 좋은 글을 쓰는 요령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좋은 문장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과목에서 쓰고 있는 에세이라고 하는 것의 작법에 어떤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냐, 이런 것으로 이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글의 요건입니다. 좋은 글은 내용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내용적으로 보면 목적과 독자의 수준에 맞게 되어야 한다. 그리고 충실하고 정확하게 되어야 한다. 정확한 어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게 내용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에 있어서도
적절한 형식을 써야 된다는 거. 문투나 그 표현이 선택이 잘 돼야 되겠죠. 뭐 평어를 계속 쓴다든지 아니면 뭐 경어를 계속 쓴다든지 이런 것들 다 그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장의 의미, 명확성이 이제 유지가 돼야 될 거고 문법도 역시 잘 지켜야 할 겁니다. 이런 게 이제 형식적인 요건이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종합적인 요건을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보면 글 전체 또는 문단 내부 전체와 일부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통일성과 일관성과 완결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 썼을 때 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도가 있으면 어느 곳에서나 그 의도에 맞게 맞춰져 나가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까도 그런 비슷한 거 있었습니다만 문투라든지 어조라든지 관점이라는 것이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게 이제 일관성이 되겠고요. 그리고 완결성. 그래서 도입, 전개, 종결이라는 구조가 어느 정도 명확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이것이 이제 완결한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춘 것을 갖다가 우리가 좋은 글이라고 합니다. 자, 좋은 글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니까 이제 그 좋은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여기 지금 5가지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수정하고 다시 고치고 또 다시 쓴다 뭐 이런 얘기죠. 계속 수정해 나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어느 그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일필휘지로 해서 쫙 다 쓰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수정을 계속 하면 할수록 완성도가 높아지고 글쓰기 실력이 향상되는 법입니다. 두 번째는 과장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과장하는 글을 쓰게 되면 독자가 금방 알아채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부분에서 이 사람 과장하는 사람이네 라고 하는 걸 갖다가 독자가 알아채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글 쓴 사람을 이제 믿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어떤 반복된 주장을 한다든가 똑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한다든가 하는 것들도 과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간결하게 쓰고 다만 내용적으로는 탄탄해야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글의 생명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을 사용해야 되지 만연체를 쓰게 되면 이게 도대체 뭐 말을 많이 해놨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이건 곤란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글의 생명의 명확함이라고 하는 것에 또 보면 자기가 쓴 글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하고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갖다 파악하는 것에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의도한 대로 상대방에게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하는 걸 갖다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단을 잘 활용하라라고 했어요. 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엔터키, 그러니까 뭐 화면에서 칠 때는 우리가 엔터키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 책에서 보면은 이렇게 줄바꿈이 있는 거죠. 뭐뭇이 다 해가지고서 줄바꿈이 되는 그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하나의 문단의 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의 문단은 하나의 아이디어만 보통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문단 속에 2개 이상의 아이디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 두 개의 문단으로 쪼개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리고 한 아이디어의 문단이 너무 짧으면은 이게 설명을 더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글의 기본 틀을 정하고 그것을 지켜나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글을 쓸 때는 전체적으로 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다라고 하는 플롯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플롯에 따라 가지고서 글을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에 글이 맞춰져 나가는, 부속으로 맞춰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좋은 글쓰기 방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좋은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언어를 사용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언어 쓰지 말아라는 얘기인데 예를 보시면은 첫 번째 만족스러운 연구 결과를 얻었다는 만족스러운 연구 결과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0.5%의 통계적 유의미를 충족하는 뭐 수치가 들어가게 되면 정말 명확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죠. 이런 것이 이제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능동태를 사용해라. 글을 보면은 수동태를 사용한 문장들이 많은데 수동태를 사용하면
뭔가 좀 모호한 구석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해처럼 지구의 온난화는 촉진된다라는 그런 수동태가 아니라 CO2의 증가는 촉진한다라는 능동태 형태로 이제 바꾸라는 그런 얘기고요. 가급적이면 긍정문을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보다 뭐뭐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구나 절은 풀어 써라라고 했습니다. 이의 두 번째를 보면 우리는 그를 추천함이 마땅하다 해서 우리는 그를 추천함이라고 하는 것이 한 문장을 지금 절로 만들어 버렸죠. 그걸 전체가 주어가 돼 가지고서 그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복잡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풀어서 그런 식으로 단문으로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하고 좋은 문장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단어는 제거를 하라라는 건데 불필요한 단어가 이제 나열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거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일어난 사건 사고를 취재했다 그러는데 사실 사건과 사고는 구별하기 좀 어려운데 사건 속에 사고도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사건을 취재했다 그러면 다 끝난 거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요소 간의 호응을 주의해라 그랬는데 그 보면은 첫 번째 예를 보면 그가 먹었던 고등어가 상했는지 배탈이 났다라고 해버리면 그가 배탈이 난 건지 고등어가 배탈이 난 건지 보기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문장과 같이 이렇게 바꿔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예를 보시면 A가 B에게 그날 식사 대접을 하고 B는 식사 대접을 계속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되는데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 이게 B가 그 이후에 A에게서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서 계속 받은 건지 아닌지 모호해요. 그런 것도 이제 능동과 수동을 섞어서 쓰다 보니까 그런 문장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를 보면 그 부사를 잘못 쓴 얘기죠.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는 너무라는 말은 사실은 지나쳤다라는 의미를 우리말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너를 아주 사랑한다라고 이제 쓰는 게 맞는 거고요. 밑에 보면은 절대로 먹을 것이다. 절대로라는 것은 뭐뭐 하지 않겠다라는 역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먹을 것이다로 바꿔주는 게 옳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전공 토익 시간에서 이제 에세이를 쓰게 되는데 그 에세이를 쓸 때 필요한 그런 핵심들이 이제 있었는데 요거 지난 토픽 때 이미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시 리마인딩만 좀 해보도록 하죠. 에세이를 쓸 때 첫 번째 이제 자신의 견해가 중심이 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글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라는 그런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어느 정도의 양을 가지게 해야 한다. 너무 짧으면 곤란하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 제목을 내용에 맞춰서 써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뭐 A라고 막 쫙 써놨는데 제목하고 그게 안 맞으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제목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거나 또는 내용에 궁금증을 가지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져가는 게 제목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큰 제목 이외에 소제목을 쓰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소제목을 쓰게 되면 이게 문단을 꽉꽉 나누는 그런 모습이 돼서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투는 정리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어를 쓰려면 끝까지 평어를 써야 돼요. 문단 모양은 양쪽 맞춤을 하라고 했습니다. 왼쪽 맞춤을 하게 되면 뒷부분이 들쑥날쑥해서 문단이 어디에서 끝나는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생각을 정리를 하는데 문단이라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양쪽 맞춤을 해서 하나의 문단이 어디라고 하는 걸 갖다가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용의 구분은 문단으로 해라라고 했어요. 조금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문단은 하나의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내용을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술식으로 쓴다라고 했어요. 개조식으로 쓰면은 이거는 무슨 과학 학술적인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서술식으로 쓰는 것이 맞지 개조식으로 쓰지 말라는 얘기였습니다. 양괄식으로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주제에 대한 것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내용을 쭉 쓴 다음에 마지막에 가지고 그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그런 형태의 양괄식으로 쓰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목에서 내주고 있는 에세이는 전부 다 견해를 밝혀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이라는 게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그 정리한 것을
논리에 맞게 가져가면 어느 것이든 다 정답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의사소통 방법은 프레젠테이션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사실은 연설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내용은 앞서 두어 리더십 2에서 이미 얘기를 한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거에 대한 간단한 정리만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드는데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뭔지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상황으로 보면은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죠. 기획하고 작성하고 연습하는 그게 이제 프레젠테이션의 준비예요.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작성 단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여기서 구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연습 단계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결정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각각의 단계를 다시 한번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단계라고 하는 것은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하고 메시지를 선정하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하는 단계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3P 분석을 이제 보통 하게 되는데, People, Purpose, Place 이렇게 세 가지를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 청중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내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장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면밀하게 살펴서 어떤 방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을 가져가야 할 것인지를 갖다 기획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을 규합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실제로 전달해야 될 메시지를 선정하는 단계까지 해서 이게 기획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메시지가 있다면, 어느 메시지가 선정이 되었다면, 그거는 이제 다음에 작성 단계로 가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우리가 스토리 라인을 구성을 하고 그 스토리 라인에 따른 시청각 자료,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실제로 준비를 하는 거죠. 자, 스토리 라인을 구성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POSST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계가 되겠어요. 스토리 라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는 세 단계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프닝, 메인 바디, 클로징 이렇게 세 가지인데, 오프닝에서는 자, 내가 이러이러한 그 프레젠테이션을 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라고 끌어모으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메인 바디에서 이제 쭉 얘기를 하죠. 그리고 클로징에서는 내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여태까지 했었습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딱 전달하는 그런 것이 이제 클로징이 되겠습니다. 이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주로 보면 메인 바디에서 한 60-70% 정도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오프닝과 클로징에서 나머지 비율을 차지하는 그런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프닝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이제 펀치라인이고 두 번째가 오버뷰예요. 그래서 펀치라인에서 펀치를 한번 딱 치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끄는 첫 마디를 딱 던지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발생을 해가지고서 몇만 명이 죽었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툭 던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고 관심을 딱 올 수 있게 하겠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펀치라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관심을 끄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버뷰를 하게 되는데, 오버뷰는 제가 그래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할 겁니다라고 하는 걸 갖다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중들의 마음 속에 일종의 지도 같은 것을 만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도를 가지고서 중간중간에 내가 이제 메인 바디를 얘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오버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바디에 들어가서는 자기가 실제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쭉 해서 전달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클로징을 할 때는 먼저 서머리를 해라. 내용 요약을 해라.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이러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라고 해가지고서 정리를 하게 되면 중간에 메인 바디에서 막 들으면서 좀 잊어버렸는데 정리를 딱 해주니까 딱 그게 기억에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에 터치라인을 건드려라. 그러니까 이 내용 요약 이후에 돌아가면서 가슴 속에 머릿속에 딱 남을 수 있는 그런 뭔가를 갖다 하나 딱 던져주라라는 게 이제 이 터치라인입니다. 그래서 뭐 솔개를 하나 그려놓고서 이 솔개처럼 뭐 새로 부리가 나서 가는 그런 것처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솔개의 모습이 머릿속에 이제 남아있게 되겠죠. 그런 형태로 해서 앞에 오프닝에서 펀치라인을 던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터치라인을 통해 가지고서 마무리를 해줘라 라는 것이 스토리라인의 구성. 그래서 이 그 각각의 하나하나를 갖다가 하나하나의 그 두 문자를 따가지고 POSST에서 포스트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시청각 자료를 준비하고 연습을 해서 가는데 연습은 자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원고를 다 일일이 써가지고 그거 계속해서 한 열 몇 번씩 공부를 열 몇 번씩 반복해서 연습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점점 그 횟수가 줄어들고 원고를 안 만들게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외울 때까지 처음엔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연습밖에 방법이 없어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팁들을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몇 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첫 번째 말입니다. PPT 자료는 보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글보다는 도표를 이용을 해라 라는 거고요. 그 적당한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는 건 좋다. 그런데 애니메이션이 너무 많으면 난잡해서 그 기술적인 것만 사람들이 눈이 가기 때문에 전달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글자 색도 아주 강조할 것에만 살짝 줘야지 너무 색깔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항상 중요한 건 읽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 읽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 때 보면은 글을 잔뜩 써놓고 그걸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해도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보는 것이 속도가 거의 10배가량 빠릅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읽는 동안에 이미 청중들은 다 읽었어요. 지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보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첫 번째하고 이제 연관이 있는 건데요. 가독성을 높여야 합니다. 글자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가독성을 높여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남성적인 그런 서체를 권장을 하고요. 일정 크기 이상이 돼야 제일 뒤에 있는 사람도 잘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내용이 서술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라라는 얘기 조금 아까 했었고요. 그리고 문장은 간결하게 쓰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말들은 실제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보충을 해줘야 그것이 좋은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한 페이지에는 한 가지 개념만 써라. 여러 개념을 갖다가 한 페이지에 넣어놓으면은 사람들이 생각이 정리가 잘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을 해서 일관성을 유지해라라고 했습니다. 뭐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슬라이드에도 보면 항상 매 페이지마다 똑같은 그런 분리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안 하고 막 뒤죽박죽되면 보는 사람도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좋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위한 팁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고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세요. 세 번째로 소개할 의사소통 방법은 듣기입니다. 듣기 매우 중요하죠. 이 듣기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서로 다른 사고방식과 가치와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 잘 듣는 것,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걸 갖다가 우리가 경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경청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그 상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상대를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청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경청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호감이 증가를 하게 되죠. 옛날에 소설 중에 모모라는 미카엘 엔데가 쓴 모모라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모모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 뭐냐면 잘 듣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모모는 그 잘 듣는 장점으로 인해 항상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있었죠. 경청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듣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청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4가지 종류의 장애물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물리적 장애물인데요. 이거는 소음이나 관심을 분산시키는 환경 같은 겁니다. 이건 주변에서 실제로 막 어떤 떠드는 소리가 나오면은 듣기가 잘 안 되겠죠. 그거 제거를 해야 될 거예요. 심리적 장애물입니다. 상대편이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고민이 있거나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 말하는 사람이 밉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듣기가 제대로 안 될 겁니다. 이거를 없앨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찾아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육체적 장애물입니다. 몸이 피곤하거나 병이 나 있거나 귀가 잘 안 들려서 보청기를 껴야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도 역시 듣기에는 당연히 장애물이 될 겁니다. 이 세 가지보다 더 크게 보일 수 있는 장애물이 의미적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단어에 대한 서로 다른 의미를 해석하는, 인식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의미적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문화적 차이에서 유래되기가 쉬운데요. 성별이 다르든가, 화성에서 온 남성과 금성에서 온 여성은 절대로 서로 이해 못한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별 다르다든가, 또는 교육적인 수준이 다르다든가, 사는 지역이 다르다든가, 그 다음에 뭐 직업이 다르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동일한 단어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의미적 장애물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경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경청을 하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한 5가지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보면 마음을 비우고 순수하게 들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으로 상대를 비판하지 말고 이해를 하고, 감정으로 상대에게 반발하지 말고 느끼려고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노력을 가져라 라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는 비언어적인 표시에도 관심을 가지라고 했는데, 이거는 귀로만 듣지 말고 눈으로도 들어라. 그래서 상대편의 강약이라든가 고저라든가 또는 동작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살펴서 언어로 전달되는 것과 종합적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말로 바꿔서 되물어봐라 라는 거예요. 이 되묻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당신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집중하고 있다라는 걸 갖다 표시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대편이 말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이해하는 정도와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피드백을 하게 됨으로써 서로 상호 이해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이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상대편의 말을 무조건 신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어떤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듣는 동안에 상대편의 말을 되새겨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말하는 속도보다 생각하는 속도가 한 4배 정도 빠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대편이 말을 하고 있는 도중에 말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머릿속에는, 듣는 사람 머릿속에는 정보 처리가 다 끝난 거죠. 그럼 그 남는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그 남는 시간에 딴 생각을 하지 말고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을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 활용하는 방법은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 중에 중요한 점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것과 앞에 얘기하는 것과 어떤 식으로 연결관계가 있는지 등을 좀 생각하면은 경청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5가지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기보다 더 중요한 마지막에 하나를 더 추가를 하자면, 좋은 듣기는 상대편이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보게 해준다는 믿음을 가져라 라는 거죠. 자, 오늘도 과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과제는 좀 양이 적어요.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 워크북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그 모듈에서 워크시트 2장을 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워크시트는 기획서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획을 하나 해봐라 라는 거예요. 뭐 내용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걸 해라라고 하는 한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기획서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을 해서 잘 작성하기 바랍니다. 기획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편에게 나의 의견을, 내가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설득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에요. 상대가 다양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상정을 해서 기획서를 잘 작성하도록 하세요. 근데 그거 만들 때 밑에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을 주의를 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얘기는 기획서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획서를 읽어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를 갖다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호하게 이거 하려는 거야 저거 하려는 거야 이러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수치 등을 포함해서 명확하게 기획되어 있다는 걸 보여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기획을 실현을 했을 때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효과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기획한 거 해도 돈만 쏟아 부은 꼴이 되는 거지 아무런 이득이 없다면 그 기획은 실행이 안 될 거예요. 그건 이제 첫 번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획서를 제시할 대상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기획서를 작성했는데 내가 회사원으로서 회사 사장한테 이런 거 합시다라고 의논한 건지 아니면은 내가 어떤 사업가로서 구청장한테 뭐 이런 거 합시다 또는 투자자한테 이런 거 할 테니까 돈을 좀 대주시오 이런 뭔가가 명확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거에 따라 가지고서 상대편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걸 명심하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기획서의 대상에게 자신의 기획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작성을 해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얘기는 기획서의 양은 두 쪽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세하게 작성하라. 두 쪽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건 양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세하지 않고 대충 작성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가야 될 요소 다 있습니다. 과거에 굉장히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원페이지 프로포절이라고 하는 한 페이지짜리 기획서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한 페이지 속에 다 집어넣어라. 그리고 그 양이 길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는 뭐였냐면 회사의 높은 직급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봐야 될 서류들이 훨씬 더 많아요.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두꺼운 기획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짧으면서도 그 속에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획서 양은 두 쪽을 초과하지 않는 그래서 양은 적지만 그 속에는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워크북 내에 71쪽의 기획서 예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 예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양이 너무 적고 그리고 내용이 부실합니다. 그래서 그게 별로 샘플 같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기획서의 예시는 인터넷 찾아보면 좀 나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찾아서 보기 바라고요. 좀 더 관심 있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원페이지 프로포절 같은 것에 자세하게 어떻게 기획서를 쓸 것인가가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워크시트는 117쪽에 나와 있는 자신의 의사표현 습관과 자신의 노력에 대한 확인 부분인데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실하게 좀 작성을 해주기 바랍니다. 요 두 개의 워크시트는 워크북을 공부하고 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작성을 해주기 바라요. 그리고 신중하게 해서 작성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기획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고 평가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번에도 퀴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냥개, 양, 배추, 사람 네 가지가 모두 강을 무사히 건너려면 어떤 방식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될까? 여러분들 본 적이 많이 있을 텐데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세요. 두 번째 퀴즈는 성냥개피를 이용하는 거죠. 앞에 거보다는 좀 쉽습니다. 아이디어를 찾아야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 두 개의 퀴즈에 대해서의 답은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할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사람은 키스를 통해서 또는 SNS를 통해서 질문하면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